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우리는 사랑의 기술의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어왔거니와 이제는 더욱 힘든 문제고 사랑의 기술을 실용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이 문제의 어려움은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이 책의 많은 독자들이 어떻게 기술을 스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증대된다. 나는 이 마지막 장에 이러한 정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몹시 실망하게 될까 두렵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혼자서 몸소 겪어야 하는 개인의 경험이다. 사실상 이 경험을 적어도 어린이, 청년, 어른으로서 흔적만 남는 방식이라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검토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기술의 전제를 검토하고, 사랑의 접근을 있는 그대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제와 접근법의 실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목표에 이르는 단계는 오직 자기 혼자서 실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검토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에 끝난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접근에 대한 검토가 사랑의 기술의 숙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적어도 처방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목공 기술을 다루든 의학 기술을 다루든 어떤 기술의 실용에는 다루는 기술과는 전혀 관계없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청이 있다. 우선 기술의 실용에는 훈련이 요구된다. 훈련된 방식으로 이 기술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기술에 숙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어떤 특수 기술의 실용을 위한 훈련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생일을 통한 훈련이 문제가 된다는 데 있다. 현대에게는 훈련보다도 더 익히기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른다. 우리는 가장 훈련된 방식으로 엄격하게 국역화된 일을 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현대인은 일을 떠나서는 자기 훈련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는 게을리 지내거나 변동거리고 싶어서 하면서 정신 집중이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거의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 훈련 이상으로 정신 집중도 우리 문화에는 드물다. 반대로 우리 문화는 어떤 나라의 문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심이 없고 혼란한 생활 방식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당신은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곧 당신은 책을 읽으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먹고 마신다. 당신은 모든 것, 그림, 술, 지식 등을 삼켜버리는 데 열중 하고 용의를 갖추고 있는 입을 크게 벌린 소비자이다. 이와 같이 정신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홀로 있기 어렵다는 점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떠들고 담배 피우고 읽고 마시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짜증을 내고 조바심을 치며 입으로든 손으로든 무슨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세 번째 요소는 인내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에 숙달하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빠른 결과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결코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 그럼에도 현대인에게 인내는 훈련이나 정신 집중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우리의 모든 산업 조직은 정반대의 것고 신속성을 촉구한다. 모든 기계는 신속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자동차와 비행기는 신속하게 우리를 목적지에다 데려다준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같은 양을 생산하는 데 드는 소요 시간을 반으로 단축해낼 수 있는 기계는 그보다도 넓고 느린 기계보다도 2배나 좋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처럼 인간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끝으로 이 어떤 기술을 배우는 조건은 기술 습득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다. 그 기술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견습공은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애호가로 남아있을 뿐 결코 명장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어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술에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기술의 경우와 달리 사랑의 기술에서는 명장과 예허가의 비중이 예허가 쪽으로 훨씬 기울어지는 것 같다. 기술을 배우는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보충해야겠다. 우리는 말하자면 기술을 직접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목공 기술을 배우는 자는 나무를 깎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피아노 연주를 배우는 자는 음교부터 연습을 해야 한다. 궁술의 선적 기술을 배우는 자는 호흡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기술에 습득하려면 삶 전체를 이 기술에 바치거나 적어도 기술과 관련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이 기술의 훈련, 도구가 되어야 한다.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이 말은 이 기술 분야에서 명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모든 국면을 통해서 훈련, 정신, 집중, 인내를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 물음에 더 잘 대답할 자격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근거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불필요한 사치에 탐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훈련에는 분명히 결점이 있다. 이러한 훈련은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이었고 체력과 저축의 미덕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훈련에 대한 반발로서 어떤 훈련이든 의심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생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8시간 일하는 동안에 부가되는 규격화된 생활 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에 탐닉해서 균형을 잡으려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등에 할당하는 것, 최소한의 시간 이상으로는 탐정 소설이나 영화 같은 도피주의적인 활동에 탐닉하지 않는 것,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않는 것 등은 분명히 초보적인 규칙이다. 그러나 훈련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칙처럼 실행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지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훈련을 즐겁게 생각하고 훈련을 그만두면 결국 실패하게 될 행동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다. 훈련은 어쨌든 고통스러운 것으로 가정하고 고통스러운 훈련만이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의 훈련에 대한 개념의 불행한 한 측면이다.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심신에 좋은 것은 비록 처음에는 약간의 저항을 극복하더라도 역시 즐거운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정신집중은 우리 문화에서는 실행하기 더욱 어려운 일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모든 일이 정신집중의 능력과 어긋나는 작용을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정신집중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독서를 하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실상 정신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의 불가이란 조건이다. 내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한다면 그 또는 그녀는 생명을 구주하는 자일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 홀로 있으려고 해본 사람은 누구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침착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느끼며 심지어 상당한 불안까지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가치 없고 어리석으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는 훈련을 계속하기 싫은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하기 쉽다. 또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온갖 상념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관찰할 것이다. 마음을 비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날 이후의 계획을 생각하고 처리해야 할 어려운 업무를 생각하고 저녁에는 어디에 갈까 생각하고 마음을 흡족하게 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것이다. 두세 가지 매우 간단한 연습. 예컨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눈앞에 있는 흰 스크린을 보려고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상념과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며 자신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강요하지도 않고 단지 호흡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느끼는 것. 더 나아가고 내 힘의 중심으로서 나의 세계의 창조자로서의 나 자신을 느끼는 것 등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습 외에도 우리가 하는 일, 곧 음악, 감상, 독서, 사람들과 대화, 경치, 구경 등에 전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이 순간 하고 있는 활동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
정신 집중을 배우려면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대화,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못한 대화는 피해야 한다. 한편 정치 문제나 종교 문제에 이야기하면서도 이 대화가 보잘것없는 경우도 있다. 생활 궤도가 불쾌하고 우물한 친구들도 피해야 한다. 또한 두교의 마술사 같은 친구들, 육신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죽은 자들, 사상과 대화가 보잘것없는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짓거리는 자들, 생각하지 않고 선도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자 역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만일 교제되는 방식이 고 상투적인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뜻이다. 결과는 그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들은 정신을 집중하고 듣는다면 더욱 피곤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어떤 활동이든 정신을 집중한 상태에서 정신이 집중되지 않으면 모든 활동은 우리를 졸립게 만든다. 정신 집중 훈련이 처음에는 어려우리라. 마치 목석을 달설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리라. 이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민감하지 못하면 정신 집중도 배우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 뭔가? 결국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 밖에 이런 말하는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차에 민감하다. 소리가 작더라도 듣지 못하던 소음이면 곧 알아차리고 모두의 가속장치에 일어난 작은 변화도 곧 알아차린다. 같은 방식으로 운전자는 도로 표면의 변화나 앞뒤 자동차의 움직임에도 민감하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모든 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의 정신은 긴장을 푸는 경계 상태이고 그의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된 모든 타당한 변화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을 보고 싶다면 가장 현저한 예를 우리는 어머니의 어린 아이에 대한 민감성과 재빠른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머니는 어린 아이의 약간의 신체적인 변화, 요구, 불안 등을 그것이 분명하게 표현되기 이전에 알아차린다.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울면 곧 잠이 깬다. 다른 소리였다면 훨씬 요란하더라도 어머니를 깨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모든 이런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생명의 표현에 민감함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불안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빈틈없는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다. 조바심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백일몽에 잠긴다거나 그 밖의 도표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예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일을 합리화하는 무수한 방법이 있더라도 결코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다. 합리화하는 방법이 있어도 합리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정신적인 상태에 대한 동일한 민감성은 훨씬 힘들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건강한 인간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지만 인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곧 성숙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주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르침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 문화 이전의 시대에는 또한 전국 인도에서 뛰어난 정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평가받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한 러시아 공산주의에도 해당되지만 찬양과 경쟁심을 환기하는 사람은 뛰어난 정신적인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적으로 절망인 것 같지는 않다.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인물이 미국에서 유명인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인간이 오락을 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생활과 역사적인 인물에 친숙하게 많은 가능성을 투시한다면 모든 시대의 위대한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을 생각한다면 훌륭한 인간적인 기능에 대해서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인간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기술의 실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왔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능력 중에서 특히 정의연 성질을 검토할 것이다. 내가 앞에서 말한 사랑의 본성에 따르면 사랑을 성취하는 정의연 조건은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아도취적인 방향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만을 현실로서 경험하는 방향이다. 반면에 외부 세계의 현상은 그 자체로서 현실성이 없고 오직 이러한 현상이 자아도취적인 인간에게 유익한가 위험한가에 따라서 경험된다. 자아도취의 반대 극은 객관성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고 이러한 객관적인 대상을 자신의 욕망과 공포에 의해서 형성된 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온갖 형태의 정신병은 객관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무능을 보여준다. 발광한 사람에게 유일한 현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현실뿐이며 자신의 공포와 욕망의 실제뿐이다. 외부 세계를 그의 내면적인 세계의 상징으로 그의 창조물로 본다. 꿈을 꿀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꿈 속에서 우리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소망과 공포의 표현이 드라마를 상演한다. 그리고 잠자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꿈속의 사물을 우리가 깨어있을 때 지각하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이라고 확신한다. 발광한 사람이나 몽상가는 외부 세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견해를 갖는 데 완전히 실패한다. 우리 모두는 도서관의 정신 이상이고 도서관 잠자고 있다. 우리는 모든 세계에 대한 비객관적 견해, 곧 우리의 자아도취적인 방향에 의해서 왜곡된 견해를 갖고 있다. 내가 예를 들 필요가 있을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살펴보거나 신문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의 자아도취적인 현실 왜곡은 여기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다. 의사는 오늘 오후는 시간이 없고 내일은 진찰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러나 선생님, 제가 사는 곳에서 병원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병원이 가깝다는 것이 그 시간을 절약해 주지 못한다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아도취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녀가 시간을 절약함으로 그도 시간을 절약한다고 그녀에게 그녀 자신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대인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왜곡은 덜 극단적인 것이다. 어린이가 스스로 무엇을 느끼는가를 알아차리거나 관심을 갖는 대신에 어린아이가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믿고 따른다는 등의 관점에서 자식의 반응을 경험하는 어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떠한 요구에 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자기 아내를 군림하는 자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가. 객관성의 결여는 외국인에 관한 한 악명이 높다. 어떤 날부터 어떤 날까지 자기 민족은 모든 면에서 선량하고 고생했으나 다른 민족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다고 생각한다. 적의 모든 행동과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을 서로 다른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한다. 적의 선량한 행동에 대해서도 각별한 흉악성의 조짐이라 여기고 우리와 세계를 속이려는 것으로 본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이다. 이성의 배후에 있는 정서적인 태도는 겸손한 태도이다. 사랑의 기술의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그 사랑은 자아도취의 상대적인 결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런 목적에 전생일을 바쳐야 한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 객관적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사랑의 능력은 자아도취나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근친상간적인 애착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에 달려있다. 사랑의 능력은 성장하는 곳 세계와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생산적인 취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탈피 탄생 각성의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한 가지 성질과 신앙을 요구한다. 신앙은 뭔가? 신앙은 반드시 신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가? 신앙은 반드시 이성 합리적인 사고 대립되는 분리되는 것인가? 신앙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합리적인 신앙과 비합리적인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권위와 복종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라고 이해한다. 반대로 합리적인 신앙은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성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는 확신이다. 합리적인 신앙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갖고 있는 확실성과 견고성이다. 신앙은 특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퍼스널리티,
골고루 퍼져 있는 성격성의 특징이다. 합리적인 신앙은 생산적인 지성과 정서적인 활동에 근원이 있다. 어떤 분야든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또한 사람들이 단순히 환상을 적을 때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인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어떤 분야에서나 창조적인 사고의 과정, 합리적인 비전의 비전 자체는 이전의 상당한 연구, 반성적인 사고, 관찰의 소산이다. 과학자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본래 가진 비전에 대한 매우 확실한 수학적인 정식화를 완성하는 데 성공할 때 그는 잠정적인 가설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과학의 역사는 이성과 진리의 비전에 대한 신앙의 예로 가득 차 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은 모두 이성에 대한 부동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앙 때문에 브루노는 화형을 당했고 스피노자는 파문을 당했다. 합리적인 비전의 잉태로부터 이론의 형성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신앙이 필요하다. 적어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동의에 도달할 때까지 추구해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목표로서의 비전에 대한 신앙, 적당하고 그를 듯한 주장에 대한 신앙, 궁극적인 이론에 대한 신앙이 필요하다. 사고와 판단은 합리적인 신앙이 나타내는 유일한 경험 영역은 아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도 신앙은 의의 있는 우정이나 사랑의 불가결한 성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의 불변성, 그의 퍼스널리티 핵심의 불변성, 그가 가진 사랑의 불변성을 의미한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적인 동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은 자기 자신의 일부로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변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견과 감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생애를 통해서 지속하는 자고 우리 퍼스널리티의 핵심의 존재를 알고 있다. 내라는 말의 배후에 있는 실체는 바로 이러한 핵심이며 우리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확신은 이러한 실체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의 지속성에 대해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동일성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위협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때는 다른 사람의 전성의 동일성에 대한 우리 감정의 기초가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만의 미래도 오늘과 같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지금 기대하는 바와 같이 느끼고 행동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의 조건이고 니체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므로 신앙은 인간 실존의 한 조건이다. 사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과 신뢰성에 대한 신앙이다. 사람에 대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된다. 이러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어머니가 갖는 아이에 대해서 갖는 신앙과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걷고 이야기하게 되리라는 믿음이다.